국채 발행 계획을 통한 유동성만 넣고 보면 환경은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대규모로 긴축될 수 있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뭐죠?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늦어도 7월이고요. 빠르면 6월 중순에도 6월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 그때는 왜 빠지지 이러는데 근데 그때 또 머물리는 게 그게 있더라고. 관세 유예가지 그쯤 되면 종료가 돼요. 그것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고는 사람들이 또 예상을 하겠지만 어쨌든 유동성의 긴축도 일어날 수 있다. 실질적으로 3, 4월부터 유동성을 줄이고 있었던 게 돈의 벽을 얇게 하고 있었고 관세로 그냥 나오니까 이게 충격이 심해졌던 거지. 유동성이 엄청 풍부하잖아요. 웬만한 거에 잘 충격이 그래도 흡수가 됩니다. 뭐 돈이 막 풀리고 있는데 사람이 말로 던지는 게 엄청난 하락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근데 유동성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말까지 던져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좀 하락을 만들 수 있죠. 전 작년부터 그 얘기했어요. 미국은 지금 올해 트럼프는 특히나 네.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네. 최근에 어떤 글로벌 증시 뭐 전반적인 뭐 채권 시장 할 것 없이 네. 우리 성 부부장님 특유의 한번 또 복귀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네. 뭐 책 제목은 뭐 미국 투자 메가 사이클 메가 사이클. 네. 그게 뭐 주식을 말할 수도 있고 미국 경제를 말할 수도 있고 미국이 네. 이끌어가는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저는 사실 그걸 전체를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사실 계속 뭐 울퉁불퉁한 우상향을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죠. 왜냐하면 울퉁불퉁한. 네. 이게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게 생기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메가 트렌드 생기지 않거든요. 네. 뭔가 항상 위기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나옵니다. 그게 그 나라의 산업이든 그게 그 나라의 경제든.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요즘에 제일 많이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 트래핀 딜레마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트리핀 네, 뭐 그래서 뭐 옛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브레튼 우드 나오고 뭐 닉슨 쇼크 나오고.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미국의 그 트래핀 딜레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미국은 지금 위기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그냥 계속 이 굴곡이 있는 거고 이게 조금씩 해결되는 상황으로 가다가 진짜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몇십 년 주기가 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 사이클을 보고 있고 그거를 미국은 해결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미국의 그 달러 패권 그리고 뭐 달러 신뢰 뭐 국채에 대한 수요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해결이 돼 나갈 것이라고 보는 입장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경제학 수사님 경제학과 아니시죠? 경영학과지만 또 뭐 경제학이야 또 뭐 조금씩 들었죠. 네, 이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본래는 정치 경제학이거든요. 경제가 아니라 그냥 경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학이 원래 경제학이었어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뭐 내피셜도 많고 뭐가 이권 개입도 많고 사람들마다 뭐 이게 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그래서 원래는 경제라고 하는 게 뭐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유하고 누가 분배받고 이게 누가 이게 다 들어가서 모든 건 다 이게 정치적인 뭐가 엮여 있었는데 그게 19세기 말부터 신고전파 이들이 경제를 이제 수학 모델로 계속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흔적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경제는 야 이거 모델을 봐. 이거 봐봐.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성장률이 빠지고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수치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다 학문으로 제도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정치 얘기 잘 안 해요. 경제를 뭐 주식시장 전망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정치 얘기 거의 안 합니다.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뭐 계급, 제도, 역사, 권력 이 모든 것들이 경제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부터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듣는 거라고 하면 이미 그거는 시작된 거예요. 그게 요즘에 어려운 말로 중상주의, 현대 중상주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이 그동안 무역 적자를 계속 내왔고 모든 걸 경제학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무역 적자가 난 거를 어떻게 뭐 중국이라는 걸 토대로 뭐 자본 수지 흑자로 끌어들여면서 그게 몇십 년 동안 굴러갔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굴러가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트래핑 딜레마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트래핑 딜레마 잠시 설명하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는 무역 흑자를 내야 된다. 그런데 무역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중상주의 예전에 영국에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수출을 해가지고 뭐를 자금을 계속 끌어와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식민지가 필요하다. 막 그런 식의 이게 네, 돌아가는 네. 메커니즘. 네. 그 제국주의라는 게 그때 막 생기고 다 했던 나왔던 거였어요. 거고. 네. 트리피의 딜레마는 트래피의 딜레마는 달러가 전 세계가 다 같이 쓰려고 하면 네. 달러가 다 쓰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얘들이 계속 돈 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번 달러를 가지고 우리의 그 채권이든 주식이든 이렇게 사 들어오면 예. 결국은 풀린 달러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계속 돌아간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축 통화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무조건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잖아요, 결국은. 예, 그래서 예, 이걸 예.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예 그냥 무역을 아예 안 하든지 네. 달러를 포기를 하든지. 근데 미국이 달러를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면 너 무역을 포기해라고 그 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근데 미국은 아니야, 우리 제조업 할 거야. 근데 달러도 우리는 지킬 거야라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지킬 거냐 물어봤을 때는 정확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제국주의로 부흥했던 나라들도 무너졌던 게 다 그런 통화 쪽에서 그 패권이 다 무너졌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고 네. 그 무역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원래 그동안은 통화로 계속 했는데 이게 계속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통화에 대한 패권도 상실하면서 새로운 다른 패권 국가에다가 그 넘겨주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을 보는 거고, 제가 이거는 좀 후반기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올해 상반기 1월, 2월, 3월, 4월 지금 5월까지 지났잖아요. 예. 5월 지나지 않았죠. 5월 지금 중순까지 왔잖아요. 이거 한번 복기를 해보고 제가 좀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시죠. 제가 울퉁불퉁 우상향 계속 말씀드렸어요. 울퉁불퉁 네. 우상향. 그게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거나 물가 상승률, 경기가 완전 부러지거나 예. 이게 경제적인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추세적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그거는 미국이 진짜 미국에서 돈을 빼야 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부가 의도하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라고 하면 네. 그거는 정부가 의도했다라고 하면 그 변동성은 우리 매수의 기회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리고 뭐 그 말씀은 최근에 이 관세 때문에 네. 훅 무너졌다가 네. 4월 7일 날 보통 다들 바닥 찍었고 그 무렵에 네. 그러다가 90일 유예하니까 확 튀었다가 네. 그러고 나서도 뭐 하다가 네. 아니야 이건 가도 돼 하면서 오다가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갑자기 145, 뭐 125 네. 하던 게 뭐 30, 10으로 하니까 네. 이거 뭐 가만히 있다가 30% 관세 같으면 싶은데 145 그렇죠. 그러다가 30 하니까 네. 공짜 같은 느낌이 드는지 네. 아니면 그 하방 배팅했던 선수들이 어떠그라 하면서 쇼커버를 하면서 했는지 몰라도 후루룩 오니까 안 그래도 성부부장 말씀하신 그게 생각났어요. 이게 어떤 구조적인 네. 경제적인 실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그거라면은 모르겠는데 네. 사람으로 인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조져놨던 거 정책 돌리니까 그냥 원위치해버리네. 네, 그렇죠. 이게 관세가 네. 관세하면 너 언제 지금이랑 언제 비교할래 물어보면 대부분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스무트 원리법, 대공황. 대공황. 그래서 때. 관세는 네. 끝이다. 네. 관세 안 네. 된다. 그런데 미국 역사를 보면 링컨이 예. 그때 당시에 남부랑 북부랑 막 싸웠잖아요. 예. 죽기 살기로 싸웠거든요. 그때 어허. 막 남부 막 탈퇴하고. 근데 그때 링컨이 노예제도로 그거를 뭐 없앤다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네. 그때 당시에 엄청난 관세를 올렸습니다. 어허. 그때 관세를 올렸던 가장 큰 이유가 북부의 산업을 살려주기 위해서였어요. 북부의 산업이 제조업, 남부의 산업이 농업. 예.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트렌드를 바꾸기 위해서 관세라는 걸 이용을 했고요. 물론 스무트 원리법 같은 경우에는 스무트 원리법은 관세를 올리면서 뭔가 이게 대공황이 오면서 예. 미국이 고립에서 자유주의로 턴 어라운드를 그냥 그대로 돌렸습니다. 이게 관세는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관세가 항상 그 도구로 사용을 됐고 그게 성공했냐 못 성공했냐는 뭐 그런 그 링컨 제도도 나오고 그 다음 또 관세가 우린 스무트 원리법만 볼 게 아니라
관세 그 링컨도 있고 맥킨이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보면 뭔가 새로운 경제 질서를 여는 도구로 관세를 많이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빡 뭐를 때리고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뭘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물론 저항이 당연히 강하죠. 왜냐하면 관세가 있기 전에는 그거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기독 세력들이 얼마만큼 이걸로 많이 기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관세를 때리면서 피해를 보면서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바꾸려고 할 때는 여기서 분명히 반란이 그게 있거든요.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세가 4월 달에 생겼는데 예. 이걸 단순하게 대공황으로 간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뭔가 미국이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이 사실 뭐 관세만 안 했을 뿐이지 바이든 때도 똑같이 자국주의가 매우 강했거든요. 예. 그게 중상주의 강했거든요. 반도체 막 돈 지원해주고 다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 자유시장은 아니잖아요, 그게. 예. 근데 어쨌든 관세를 트럼프가 때렸는데 관세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자체가 이것 때문에 대공황이 온다가 아니라 뭔가 미국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타결하려고 하면 이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유동성 관점에서 많이 봅니다. 유동성. 네. 3월, 4월에 단기 채권의 순감이 꽤 많았습니다. 단기 채권의 순감? 예. 그러니까 만기 상환이 되면 예. 이거를 그대로 재발행을 하면 예. 그냥 0이에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발행을 하면 시장의 유동성을 더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 채권. 단기 채권. 네, 단기 채권은 모든 자산의 담보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단기 채권을 시장에 많이 공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돈을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더 짧은 거일수록. 어. 근데 3월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2페이지. 3월 달과 4월 달에 이게 빌이 1년 미만 단기 채권이거든요. 네네. 그다음 노트가 10년 미만, 2년에서 10년. 예. 그다음 본드가 10년 이상. 예. 근데 3월 달과 4월 달에 단기 채권의 순감이 꽤 많았습니다. 순감. 예. 그러니까 발행 안 했다는 거죠. 발행을 안 하고 만기 돌아온 거 다 그냥 재투자 상환시키고. 예, 그냥 상환시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관세라는 그 노이즈가 생기면서 왜냐면 관세에 대한 영향력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노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 때문에 폭락을 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은 정부는 유동성을 3, 4월 달에 뺄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왜였냐라고 보면 네. 1월에서 5월 사이에 대규모 국채에 대한 리파이낸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장기채의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뭔가 성장 둔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심어주면서 시장에 야 장기채 그래도 이게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생길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미국이 베센트가 1월달 맡았을 때 10년물이 4.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3월달 기준으로 3.7까지 빠졌습니다. 그게 지금은 또 다시 올랐잖아요. 그게 왜 올랐을까요? 지금 그 3.7까지 빠지던 게 갑자기 또 튀어 올랐잖아요. 예. 그게 왜 올랐을 것 같아요? 중국이 팔아서? 일본이 팔아서? 왜 팔아? 뭐 관세 때문에 뭐가 인플레가 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다 팔자. 미국 끝났다 다 팔자 이거일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미국이 단기채를 순감을 하는 방식은 성장률을 좀 빼면서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장기 채권이 그때 4.8까지 올라갔었고 그게 대부분 불확실성, 텀 프리미엄, 뭐 성장 둔화,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다 엮여 있었는데 장기채에 대한 수요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난 장기채에 집중한다 막 이랬잖아요. 그랬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3, 4월부터 유동성을 살살 빼고 있었습니다. 근데 빠지던 금리가 갑자기 튀어 올랐어요. 그렇죠. 그분이 왜 튀었어요, 그래? 그걸 앞부분을 좀 한번 보실게요. 네. 왼쪽이 미 국채를 가지고 그 국가들이 미 국채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그 추이입니다. 추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은 계속 줄이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뭐가 파란색이 중국입니다. 파란색이 제일 아래. 제일 아래죠. 네. 중국. 네. 이건 일본 회색. 회색 중국. 일본. 네. 일본 회색. 그리고 노란색은 유로존. 유로존. 네. 그다음 이건 연준. 지금 미국 국채를 누가 들고 있느냐 그 그래프죠. 네. 이건 2019년부터 쭉 가져왔잖아요. 중국은. 예. 근데 어찌됐건 2025년 최근 있잖아요. 예. 놓고 보면 중국도 안 팔고 있고 중국도 안 팔고 있고 그래프 쭉 올라오잖아요. 어허. 일본도 올라오잖아요. 어허.
유럽은 계속 사고 있고. 계속 사고 네. 있고. 연준은 줄이고 있고. 네. QT 하고 있으니까. 예. 양적 긴축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 저 데이터는 어디 나오는 데이터들로 만든 그래프입니까, 저게? 이건 뭐 제가 데이터를 잘 받아와서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고 저는 근데 저는 뭐 단말기를 많이 쓰니까 단말기에서 네, 뽑은 네. 게. 근데 미국 장기 금리 상승이 기사를 막 놓고 보니까 3.7에서 4.5까지 막 뛰어오르고 할 때 예. 중국이 팔았습니다 막 이렇게 막 그런 막 썸네일을 막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국은 안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들이 판 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그러면 누가? 저는 지금 바이든 옐런 정부 때부터 해서 예. 미국은 단기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행이 돼 있었고 그랬죠. 그걸로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내내 그냥 잘 유동성 공급을 해왔잖아요. 예. 그 단기채권이 모든 자산에 지금 담보물로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단기채를 줄인다라고 하면 어떤 자산군에서는 그거를 그 자산을 상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담보를 갚아야 되니까. 담보를 할 게 없어지니까. 네. 그런데 그게 미국 헤지펀드들이 예. 단기채를 담보로 그런 트레이딩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거기에 레버리지 포지션이 꽤 많이 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게 풀린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레버리지 포지션 중에 포지션을 보면 미국 베이시스 스왑 거래 그리고 본드 스왑 거래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미국채 현물을 사놓고 미국채 선물을 팔아놓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선물 만기 3개월 정도 되거든요. 만기까지 보유를 하면 일정 부분 이자가 생겨요. 현물이 선물보다 비싸거든요. 현물이 선물보다 더 싸거든요. 선물이 현물보다 조금 더 비싸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건 팔고 현물은 사고. 네.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대량으로 하면서 그게 베이시스 스왑 거래. 네. 본드 스왑은 현물과 그 IRS 스왑이라는 게 있어요. IRS. 네. 그것도 만기까지 같이 보유를 하면 결국은 이자가 그냥 플러스 이자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런 트레이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가 만기까지 보유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어차피 매일매일은 이게 내가 포지션 들어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게 벌어지거나 이러면 막토마켓에 손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시장가로 이제 계속 평가하다 보면 평가니까 헤지펀드는 그 평가가 매우 민감합니다. 네. 근데 그게 갑자기 뭔가 변동성이 크게 생긴다? 그러면 이게 강제 청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른쪽 그래프 이게 지금 본드 스왑인데 원래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던 본드 스왑 스프레드가 갑자기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우리 뭐 손실 안 납니다라는 이 이론이 안 통한다는 거죠. 꺾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시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은 당연히 이런 걸 보면 이게 공급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뭘 공급해요? 유동성을 다시 공급해줘야겠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서 장기금리가 전 상승했다고 보고 있어서 장기금리가 미국채 신뢰가 사라졌다. 그것도 분명히 조금 있었으니까 뭔가 트리거는 발동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국가가 다 팔아들였다 이건 아니란 거죠. 이 레버리지 포지션이 일정 부분 언와인딩 됐던 게 장기금리의 상승을 일으켰다. 그거는 어찌됐건 간에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려면 단기채가 계속 없어지면서 계속 레버리지가 풀려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미국 정부나 연준이 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둔화시키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를 좀 만들어내면서 이거를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거에 반대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그거는 풀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또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보시면 단기채 발행 비중 올리는 3분기, 2분기, 2분기, 3분기를 둘 다 같이 발표했거든요. 원래 2분기에 처음 계획은 단기채 순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단기채를 이 표를 보시면 단기채 70억 불을 순증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바꿨습니다. 2분기. 일단 4월 달에는 단기채 순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2분기 순증으로 간다고 하면 5, 6월은 순감을 커버하면서까지도 순증으로 더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분기는 단기채 870억 불 발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짜놨어요. 그러니까, 단기채로? 그쪽을 지금 공급을 다시 해주겠다라는 방식으로 미국은 지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단기채 비중을 늘리니까 장기채는 그만큼 좀 줄이겠죠. 장기채 발행 비중을. 총 발행량에서 단기채 비중을 올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는 유동성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2분기도 이번에 수정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3월 달에서 4월 달 초반까지는 힘들었지만 4월 달 중반부터 이제 5, 6월 쪽은 이게 좀 풀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조금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유동성만 놓고 보면 요런 그 국채 발행 계획을 통한 유동성만 놓고 보면 환경은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대규모로 긴축될 수 있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뭐죠? 지금 뎁 리밋이라고 들어보셨죠? 부채 한도. 부채 한도? 네, 부채 한도 협상이 완료되는 그 트리거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게 완료가 되면 미국 정부는 부채를 또 엄청나게 찍어내서 발행할 수 있는 그게 생깁니다. 부채를 찍는다고 하는 거면 국채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한 걸로 자금은 조달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발행을 할 때는 시장의 유동성을 대규모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요. 그게 긴축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왼쪽 표 있잖아요. 왼쪽 이 표를 보시면 두 개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202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영래포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영래포랑 재무부 장고 TGA 장고의 흐름입니다. 네. 이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 영래포 흐름. 점선 이게 TGA 흐름이거든요. 이 표를 박스를 두 개 쳐놨는데 이 두 개가 언제냐고 하면 부채 한도 협상이 됐을 때 둘 다. 두 개 다가요? 2021년 12월. 네. 2023년 6월. 그때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서 대규모로 TGA 잔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의 긴축이 확 생긴다는 거예요. 예. 영래포라고 하는 자금은 옐런이 이 파란색 꼭지부터 해가지고 2년 동안 영래포를 시장에 방출시키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래포 잔고는 거의 0으로 지금 거의 와 있어요. 예. 근데 2021년 12월을 보시면 TGA라고 하는 잔고도 올라가고 영래포라고 하는 잔고도 그때 올라가는 시기였거든요. 언제요? 2021년 말부터 2022년 지금 한번 컷을 한번 짚어보시죠. 여기 지금 제가 첫 번째 박스권. 예, 거기. 예. 이때 파란색도 확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점선들도 쫙 올라가잖아요. 어허. 이때 대규모 유동성 긴축이 일어났었어요. 유동성 긴축이. 예. 예. 둘 다 이게 자금을 음. 충전하는 방식이니까. 네. 2021년 2021년 말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그때 장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 인플레 이런 거 다 있는데 아. 이때 대규모 유동성 긴축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 무슨 우리가 뭐 지표가 어떠네, 실적이 어떠네, 뭐 돈이 빠지는데 이게 그래, 결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결국은 돈이야, 유동성이야. 네. 2023년에 유동성 긴축이 TJ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네.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서. 어허. 근데 그때 덜 터졌어요. 야, 증시가 좀 덜 터졌어. 그러니까 증시가 변동성이 있었어 그때도. 근데 나중에 증시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증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5%에서 6% 정도. 예. 근데 그때 이렇게 대규모로 잔고를 채웠는데도 왜 덜 터졌냐? 영래포에서 자금이 쫙 풀려나가고 빠졌잖아요. 예. 시중으로. 예. 네. 완충과 긴축이 같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이번에는 영래포에서 완충해줄 돈이 없어요 지금은. 영래포는 거의 뭐 바닥이고. 그러니까 조금 남아 있는데 뭐 그게. 예. 근데 어찌됐건 이거 재무부 잔고는 지금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잠깐만요.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마지막 점선 부분에 이게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위로.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 TGA 저 점선이 이제 올라갈 거다. 예. 그런데 예. 원래는 이것만 올라갔을 때 이게 완충해주면 뭐 일부 좀 완화가 됐는데 완충해줄 게 이게 많지는 않다. 뭐 일부 완충할 요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3분기 유동성 환경 우호적이다. 그런데 부채 한도 협상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조심해라. 언제쯤이죠? 늦어도 7월이고요. 늦어도 7월. 빠르면 6월 중순에도 6월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얼마 더 늘릴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 네. 그러니까 지금 5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5월 달에서 6월 상반기까지도 돈을 더 쓸 거거든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 있으니까. 뭐가 안 되는?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된 상황이 아니니까. 재무부의 잔고를 더 쓸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풀다가 아니 긴축해야 되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긴축될 수 있다는 거죠. 한 6월 중순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시중 유동성은 네, 지금 5천억 달러인데 한 6월 중순 되면 5천억 달러보다 더 아래에 있을 것 같아요. TGA 잔고가 돈을 풀고 있으니까. 근데 네. 이게 이제 협상이 되면 다시 채우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 그때는
왜 빠지지? 뭐 이러는데 근데 그때 또 머물리는 게 그게 있더라고. 그 관세 유예가 그쯤 되면 종료가 돼요. 90일 종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고는 사람들이 또 예상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유동성의 긴축도 일어날 수 있다. 이번에 3월, 4월 달에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졌지만 그게 트리거가 됐을 수는, 그게 더 하락을 일으켰을 수는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3, 4월부터 유동성을 줄이고 있었던 게 시장의 벽을 돈의 벽을 얇게 하고 있었고 관세로 그냥 나오니까 이게 충격이 심해졌던 거지. 그래서 저는 유동성을 계속 보라고 하는 게 유동성이 엄청 풍부하잖아요. 네. 그러면 웬만한 거에 잘 충격이 그래도 흡수가 됩니다. 뭐 돈이 막 풀리고 있는데 노이즈 사람이 말로 던지는 게 엄청난 하락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네. 유동성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말까지 던져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좀 하락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 방송이 아니라 전 작년부터 그 얘기했어요. 미국은 지금 올해 트럼프는 특히나 네.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직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유가에 초집중을 할 것이다. 근데 유가를 떨어뜨리는 게 수요를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다. 공급을 늘린다? 네. 그런데 미국이 미국도 당연히 공급을 늘리고 네. 새로운 유가 공급처 어디죠? 중동이죠, 중동. 중동. 네. 거기를 어떻게든 유가를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다. 거기에 지금 초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것이고 유가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실물 경기 중심으로 해서 경기 부양이 일어나는데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가 둘 다 M2 광의 통화량이 풀리면서 민간 대출이 확장될 것이다. 네네. 바이든이랑 옐런이 했던 방식은 민간 대출을 최대한 통제를 하면서 정부에서 계속 보조금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지속 불가능할 뿐더러 이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게 베센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동안은 정부가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왔는데 정부 부채가 지금 더 늘어나면 안 될 뿐더러 그러니까 줄인다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렇게까지 증폭적으로 늘리면 안 될 뿐더러 지금 정부 부채 자체도 너무 메디케어랑 이런 복지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다. 지출이 100이라고 하면 70%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고 이 부채 지출에 대한 그것도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국가가 전략적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지출하는 국방과 그리고 뭐 제조 쪽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미국이 경기 사이클이 다시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민간이 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 민간 대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리가 높으면 안 된다. 그런데 뭐 트럼프는 저금리를 얘기를 하지만 중금리 정도를만 돼도 미국은 산업적으로 대출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올스탑 돼 있죠. 올스탑.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도 계속 미국 시장을 볼 때 그쪽을 보고 있어요. 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냐? 그리고 광의 통화량은 풀리고 있냐? 네. 광의 통화 풀리는 게 실질적으로 대출로 이어지고 있냐? 그러니까 대출 때문에 광의 통화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신용 창출이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저는 중점적으로 사실 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그쪽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게 미국에 대한 지금 미국이 지금 뭐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지금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